구조조정 칼바람이라고 했는데 이게 실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대표 최근에 뭐 JTBC가 희망퇴직을 예고했지 않습니까? 뭐 목표 인원도 보도가 되고 다른 기사를 보니까 구성원의 뭐 90%가 반대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좀 속보가 좀 있습니까? 상당히 이제 경영상의 압박이 좀 심한 것이 아니냐, 네. 뭐 그런 이유가 많이 작용한 것인 것 같고요. 이것은 일종의 이제 직장의 안정성에 대한 위협, 이런 양상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그 언론인에 대한 부당 해고이냐, 이것과는 약간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이 이제 대체로 흔히 보안이 보이고 있는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네. 회사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경영진의 어떤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점, 경영의 운영상의 잘못, 이런 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시정하기보다는 먼저 직원들을 자르기부터 하는 그런 어떤 행태들이 이 언론계에도 의외 없이 닥치고 있는 하나의 신뢰가 아닌가.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의 논리에 의한 해직도 문제지만은 경영 논리랄까 자본 논리로 경영난이 닥쳤을 때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 정리해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일반 기업도 문제가 됩니다만 특히 언론의 경우에는 그런 이유로 기자들을 정리해고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좀 더 면밀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결코 언론사가 어떤 특권적인 직역은 아니라고 봐요. 언론사로 하는 것도 성역은 아닙니다. 한국 사회 모든 기업에서 한국 사회 모든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죠. 언론이라고 해서 거기서 비껴날 수는 없다고 봐요.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언론인이라고 할 때, 가령 이제 언론인에 대한 해고이냐, 직장인에 대한 어떤 정리 구조조정이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론인 스스로가 과연 자기 자신은 직장인으로 스스로를 자기 규정을 하고 있느냐, 언론인이라고 스스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느냐.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많이 경계를 해야 되는 언론인에 대한 부당해고로 의심되는 것과 보통의 한국 기업에서 많이 겪고 있는 이런 직장인에 대한 이런 구조조정,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최소한의 구분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JTBC 케이스는 그 후자 쪽, 그러니까 뭐 언론인 해고라보다는 직장 정리 해고의 일환으로 경영난에 봉착한 기업이 그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를 떠나서 본질이 좀 다른 것 같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언론인에 대한 부당 해고라고 해직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이제 우리 고승구 선배님 와 계시지만은 네. 역사적으로 뭐 잘 아시다시피 언론인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해직이 있었습니까? 네. 그 이제 유신 때 한 번 있었고 그리고 80년대 또 한 번 있었죠. 물론 이제 그 후에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있긴 했지만은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크게 2번 내지는 3번 또 이런저런 그 작은 규모의 해직까지 같이 포함을 한다면은 더 늘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붙이는 언론인에 대한 부당해고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또 자본에 의한 탄압으로서의 부당해고와 해고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네. 역사적인 사례들이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이 선배가 말씀하신 일부 매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같은 뭐 정리해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직원들의 기자들에 대한 해고 움직임, 예. 이것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는 네. 저는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하지만 그것이 상당히 일치하는 면이 많다고 할 수는 없다. 아직으로서는 예.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 정권 들어서고 나서 지금 이제 특히 공영방송에 대한 이제 탄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염려가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예고편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보수 정부 때 그런 일들이 있었듯이 예컨대 수실로 분리 징수하면서 이제 내부 문제 같은 거 생길 텐데 그 문제를 풀면서 그냥 한꺼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또 해봅니다. 네. 자, 고 선배님은 네. 지금 방금 얘기를 했듯이 말하자면 정치 논리에 의한 그런 해직의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요즘 많은 감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정부 들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언론 탄압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럼 일단 이제 주제가 JTBC로 시작이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JTBC는 우리 언론사 쪽한 상당히 그 주목받았고 그리고 연구 대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JTBC가 그 이명박 정권 때 이른바 이제 그 공영방송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 종편을 띄워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나타난 것이 JTBC가 그 중에 하나였는데, JTBC는 그 대자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촛불혁명 전후로 해서 굉장히 건전 언론, 내지는 이른바 진보적 언론이다라고 이렇게 좀 크게 박수박자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최순실 그 태블릿 PC 그런 부분에서 박근혜 정권의 어떤 타격을 좀 그런 이제 보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주목하는 것이 이 대자본의 이해관계와 그 다음에 이 사회적 소금과 파수꾼이라고 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이른바 그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그러니까 대자본의 이해관계는 사실은 우리의 그 언론의 환경으로 봐서 언론사로 봐가지고 그 언론의 그 본인의 기능인 소금 기능과는 좀 같이 가질 않았고, 우리가 이제 조선 동아투이라든지 80년 사태를 봤을 때 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언론 사주, 언론 자본과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그 기자들을 잘라내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제 봉합됐달까 아니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흘러왔는데, JTBC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자본이 배경인데도, 대자본이 물적 토대인데도 불구하고 진보 세력 중에서도 굉장히 박수갈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언론이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구조조정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에 그 수익 구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JTBC가 보면은 핵심 프로그램 IP의 상당수를 중앙그룹 SLS에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제조업,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기사의 생산과 기사와 프로의 생산과 그 소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별개의 부분이고, 일반 제조업처럼 이 소비 유통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을 중앙그룹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JTBC의 물적 토대인 대자본이 그 JTBC가 이게 그 사회 소금과 파수꾼 기능이 강화됐을 때 저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하는 장치로, 안전장치로 바로 IP 프로그램을 SL의 몫으로 가져가서 수익 구조를 일단은 JTBC를 이제 축소시키는 걸 해가지고 결국 오늘날 개혁난으로 몰아가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나타난 당연한 규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제 기자 구성원들한테 일단은 책임을 묻고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행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JTBC에 대한 그 본격적인 분석은 다음으로 미루고, 네. 어쨌든 JTBC가 종편의 하나입니다만은 좀 이단화적이었달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이 대자본을 배경으로 합니다만은 세월호 사태랄지 그 후에 하여튼 탄핵 정국에서 좀 독보적인 또 언론의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쨌거나 지금 이제 그 좀 불행한 국면에 직면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 선배님, 그러니까 언론인 해고 해직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언론 대중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 기레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은 네. 이건 그러니까 이 기레기라는 의미는 사실은 그 언론사 내부의 문제 또한 언론과 사회와 관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회 구조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언론에 종사하는 그 기자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언론을 둘러싼 환경 자체가 그렇게 그 기레기로 몰고 가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언론이 처한 환경은 아주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 방송을 봤을 때 시장에서 출혈 경쟁, 이 광고 재탈전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죠. 그 부분이. 그래서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지금 정권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공영방송을 아주 지금 엄청나게 지금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KBS 수신료 징수도 말이죠. 그것도 일단은 제한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임원들도 이제 뭐 해고시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그 공영방송의 구조를 파괴하는 행위죠. 그래서 저는 이건 이제 언론 탄압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같은 그 가짜뉴스 시대의 어떤 그 안전판은 공영 언론의 육성이 그 하나하나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공영 언론이 어떻게 보면 그 진실 뉴스든 공익 뉴스를 이제 가려내서 뭔가 사회를 건전하게 하고 올바른 정보가 유통되도록 한다. 특히 이제 선거나 이런 중요한 부분에. 그래서 지금 선거에 임해서 이 가짜 뉴스가 정치의 이해관계를 좌우할 정도로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공영방송에 대해서 탄압을 가한다는 것은 언론의 어떤 내부의 어떤 모순이랄까? 어떤 그 문제를 더 심화시킨 걸 봐가지고 언론이 결국에는 그 이제 폭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이른바 난파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해고 사태를 좀 줄일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좀 불행한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영방송 탄압도 문제지만은 그 자체도 다분히 이제 언론인 위축을 노린 듯합니다만은 이제 해고 해직 바람이 불면은 그런 위축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면서 우리 언론에 나아가서 우리 사회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이죠. 네.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언론 윤리 강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항상 이제 되게 이제 언론 기자 윤리 강령이고 또 언론 윤리 강령이고 이제 그런 언론계에 있는 윤리 강령들의 가장 거의 맨 앞부분에 어떤 대원칙과도 같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기자가 하는 일에 어떤 뭐랄까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독립이잖아요. 독립. 예. 이때의 독립은 정치 권력 또 외부로부터의 어떤 부당한 압력, 되게 이제 이런 얘기를 그런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되게 얘기하는 것으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자 활동, 언론 활동의 어떤 필수적인 전제로서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 같은 외부로부터의 독립을 이뤄내기 위한 하나의 기자라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물적인 기반이 필요하겠죠. 저는 그것이 경제적인 생활에서의 독립이라고 봐요. 기자가 하는 일의 어떤 진정한 독립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의 조건과 전제로서의 기자가 하나의 생활인으로서의 독립을 이뤄내야 될 경제적인 독립이 필요한 그런 어떤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기자들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고용상의 어떤 그 불안들, 또 상시적인 회고 위협의 앞으로의 점증, 이런 상황은 결국 이제 기자가 언론이 하는 일에 대한 기자의 독립적인 언론 활동의 독립성을 위축시키고 많이 위협하는 상당한 어떤 그런 환경이 되죠. 그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한국의 이런 언론 환경을 상당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움츠러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고 선배님, 뭐 쓰신 글에 보니까 80년 언론인 해직 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실제로는 2,000명 이상이 해직이 됐습니까? 뭐 그런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뭐 진상이랄까요? 해직의 진실이랄까?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예. 80년 5월에 광주 항쟁이 발생했을 때 전국의 이제 언론사들이 이제 신군부의 그 학살 만행에 이제 분노하고 또 저항하는 의미에서 검열 제작업을 했어요. 검열 제작업 전국적으로. 그래가지고 광주 항쟁이 진행되는 동안 신군부에 대해 이제 저항한 세력은 전국적으로 이제 광주, 전남 이런을 제하고는 언론사들이 유일했습니다. 신문 방송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광주가 포괄적으로 이제 제압이 된 뒤에 신군부는 그 언론을 대대적으로 손보지 않고는 정권 찬탈을 어렵겠다 시켜가지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이른바 탄압 계획,
그 말살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입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정기간행물 등록 취소를 해서 200여 개 등록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열 제작 거부를 한 언론인들 1000여 명을 이제 부당 해고시키고 그다음에 언론사를 또 통폐합했죠. 정부 언론사. 그래서 이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제 언론의 이제 그 지각 변동일 정도로 학살을 감행했는데 그러해 가지고 해직된 언론인 수가 한 뭐 2천여 명 가까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날까지도 제대로 알려지지를 않고 사실은 이제 광주특별법에도 이게 포함되는데 40여 년이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론과 정치, 뭐 자본과의 관계를 봤을 때 우리는 그게 좀 감춰진, 널리 알려지지 않은 그런 무서운 얘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덧붙여서 말이죠. 조금 좀 말랑말랑한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고 해직 기자 시절 어떤 어려움을 겪으신지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선 그때 블랙리스트로 해가지고 그 해직 기자들은 3분류로 이제 그 쟤들이 내려보냈어요. 전 사회에 공기업이라든지 일반 기업들에서 이제 그 영구 취업 금지, 1년 금지, 뭐 6개월 금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구 취업 금지가 돼가지고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존권에 박탈이죠, 사실은 이 부분에. 그래서 뭐 이거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몇 년 건디고 해가지고 이제 그랬었는데 물론 이제 한 3, 4년 뒤에 얘들이 좀 풀긴 했어요, 그 부분을. 보는데 그렇게 그 80년 언론인 1000여 명 분들 일단 제작 검열 거부에만 그 할 때 그 1000여 명에 대해서 얘들이 이제 어떻게 정치 공작을 하냐면은 동아조선 투유를 자를 때 개개인들에게 꼬리표를 달지 않고 일률적으로 자르다 보니까 구심점이 강하고 그 다음에 얘들 투쟁력이 지속되더라. 네. 이것을 막기 위한 것은 해직 기자 개개인들의 해직 사회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얘들의 그 구심점을 파기 위해서 모래알 집단으로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디바이드 앤 룰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이 80년 해직에 대해서는 그 전두환 친군부와 그 동조 세력들에 네. 의해서 끊임없이 그 이쪽을 와해시키고 그다음에 약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광주와 분리시키는 그런 정치 공작이 지속됐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광주 항쟁 기간 동안에 투쟁이 언론 투쟁도 있었다라고는 이 역사를 다시 쓰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참 그런 부분, 우리가 언론을 할 때 이런 참혹한 역사였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